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뚫어보시오. 중동의 전운이 감돌던 새벽, 전 세계 안보 통신망을 타고 흐른 이 오만한 선언에 이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이라 자부하던 대륙의 방어 체계조차 이란의 미사일 비구름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방패들이 하나둘 먹통이 되어 유전시설이 불타오를 때 전 세계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중동의 하늘은 끝났다. 그 어떤 무기도 이 지옥 같은 화력을 막아낼 순 없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단 한 나라만이 믿기지 않는 침착함으로 적의 심장을 낱낱이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악스러운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를 통계적 사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숫자는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계산기에 넣지 못했던 지독한 믿는 구석이 그 땅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카탈로그와 스펙을 자랑하며 무기를 팔아치울 때 가장 어두웠던 시절의 눈물을 거름삼아 오직 실전만을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해온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집념.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기에 천하의 강대국들조차 이제는 이들 없이는 평화를 설계하지 못하는 걸까요? 비웃음을 경탄으로, 조롱을 경애로 바꿔버린 잔인하고도 완벽한 반전의 서사.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이 백지수표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만든 그 믿는 구석의 정체. 지금부터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봤죠. 다음은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차례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국들을 때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사우디를, 바레인을, 카타르를. 이란을 공격한 나라가 아닌 그 동맹국들을 향해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앨런 벨몬트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 출신이며 지금은 하버드 국제전략학과 석좌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미 공군 F-35 편대와 이스라엘 정밀 유도탄이 테헤란 중심부를 타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선언했습니다. 폭격은 목표 달성 시까지 계속된다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고 유가가 폭등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리고 3월 1일 새벽 이란은 즉각 주변국들의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샤하브-3, 파테 110. 수천 대의 샤헤드 자폭 드론이 동시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왜 주변국들을 공격한 건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이란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직접 건드릴 수 없으니 미국이 가장 아끼는 것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바로 에너지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이 나라들이 바로 그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란의 계산은 이것이었습니다. 유전시설 몇 곳만 마비시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를 돌파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미국은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쐈습니다. 이란의 전술은 단순히 쏘아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으로 방공망을 먼저 과부하시킨 뒤 그 틈을 뚫고 탄도미사일을 섞어 날리는 전술이었죠. 살상구역, 킬박스 전술입니다. 방어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아부다비 공항 인근에 드론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두바이 팜 주메이라 인근에서 폭발이 났죠. 중동 9개국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바레인 마나마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있었고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요르단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쏜 미사일이 수도 암만 상공을 가로질렀고 요격 과정에서 파편이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죠. 과연 이란의 계산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동맹국들이 불타는 동안에도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방어막이 뚫린 나라들에겐 협상력이 없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다음은 완공이라고 협박했고, 미국에게는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란의 복수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중국산 HQ-9B. 중국은 HQ-9B를 팔면서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스텔스기도 잡는 아이언돔의 상위 호환이라고. 가격은 미국산보다 저렴하고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그 말을 믿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HQ-9B는 실전에서 먹통이 됐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없는 시스템의 한계였죠. 허위 표적과 실제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했고 방어해야 할 하늘은 그대로 뚫렸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달랐습니다. 중국산도 아니고 미국산도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천궁2를 선택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미국과 중국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를 팔 때 핵심 소프트웨어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블랙박스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고장나면 자기네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운영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쳤죠.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방어 시스템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제 HQ-9B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데이터 링크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중국 무기를 쓰는 순간 그 포대는 고립된 섬이 됩니다. 천궁2는 처음부터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보유한 패트리어트와 천궁2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습니다. 주변국들이 중국산 따로, 미국산 따로 놀 때 아랍에미리트는 물 셀 틈 없는 하이브리드 방공망을 완성한 거죠. 그리고 2022년 체결한 계약 규모는 약 35억 달러. 그 4년의 준비가 2026년 3월 1일 밤에 빛을 발했습니다. 이란의 137발이 아랍에미리트 영공으로 진입하는 순간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가 가동됐습니다. 단 20초 만에 모든 표적을 식별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유도탄이 사출됐죠. 137발 중 132발 요격. 나머지 5발은 민가 피해가 없는 바다로 유도됐습니다. 요격률 95.6%.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체감이 되나요? 무기는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마다 뛰어나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뒤섞인 지옥 같은 상황에서 95.6%를 막아낸 시스템은 단 하나였습니다. 실전으로 제대로 된 쇼케이스를 해버린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HQ-9B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장 계약을 취소하고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무기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하나의 분명한 신호가 됐습니다.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어떤 나라가 채울 것인지에 대한 셈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썼죠. 이제 중동의 표준은 패트리어트가 아닌 천궁이 될 것이라고. 주말이 지나고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순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에 기대어왔던 나라들이 서서히 다른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2026년 3월의 사막은 중국 무기의 무덤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무기가 세계 최강의 방패임을 증명한 현장이 됐죠. 그런데 전 세계가 경악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천궁2의 95.6% 요격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나온 결론 때문이었죠. 한국은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외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 요새였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육군이 보유한 자주포는 약 2,100여 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합친 서유럽 전체보다 많습니다. 탄약 비축량은 미군을 제외하고 자유진영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무기들이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었을 때 한국의 무기들은 매일 전방에서 실전 훈련을 소화하며 90% 이상의 즉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데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1953년에 총성이 멈췄을 뿐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핵을 가진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세계 최대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하루도 그 현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비상활주로 구간이 있습니다. 전방 지역 도로 위에는 거대한 낙석 방지 구조물처럼 생긴 대전차 장애물이 서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지하에는 핵 방호급 대피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 터널 하나를 지을 때도 유사시 폭파하여 적의 진격을 늦출 수 있도록 공병적 계산이 반영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기지로 보이죠. 그리고 사람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예비군 동원 속도와 숙련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유사시 24시간 내에 수백만 명의 숙련된 예비역이 현역 시절 다루던 무기체계에 즉시 투입됩니다. 편의점 직원이 포병 장교 출신일 수 있고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 기갑부대 정비병 출신일 수 있습니다. 전 국토에 퍼져 있는 이 기술 인력들이 전시에는 즉시 방산 유지 보수 인력으로 전환됩니다.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5천만 명의 전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인프라 전체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국가적 진심이 있었기에 천궁투가 가능했습니다. 천궁투는 갑자기 만들어진 행운의 무기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거대 위협에 둘러싸여 요새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깎고 다듬은 결정체입니다.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요하게, 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전쟁의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기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600년 전부터 이미 그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천궁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600년 전에 그 설계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을 구현할 소재와 컴퓨터가 필요했을 뿐이죠. 여러분, 145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문종대입니다. 이때 세상에 등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문종화차. 세계 최초의 이동식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수레 하나에 신기전 100발을 장착하고 한 번에 쏟아붓는 무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 하나가 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100발이 동시에 날아갑니다. 15세기에 이걸 처음 본 적군의 입장이 어땠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겠죠. 신기전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로켓 추진 화살입니다. 크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으로 나뉩니다. 그중 대신기전은 전체 길이가 5.6m입니다. 사거리가 2km에 육박하죠. 15세기 당시 전 세계 어떤 화약 무기도 도달하지 못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화신기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 소형 폭탄을 분리시켜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무기입니다. 현대 미사일의 다단계 추진, 자탄 확산의 시초로 평가받는 기술이죠. 15세기에 이미 2단 로켓 개념을 구현한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유럽의 무기 기술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시 유럽의 화포는 사거리가 짧고 명중률이 낮아서 성벽 부수기 용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정밀 타격과 광역 제압이라는 현대적 포병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451년에. 그런데 저를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국조 오레이라는 조선의 병기 기술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신기전 각 부위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단위로 0.3mm 수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구권이 대장장이의 감각에 의존해 무기를 만들 때 조선은 이미 설계도에 의한 표준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규격화되어 있었고 어디서 만들어도 호환이 됐습니다. 현대방산에서 말하는 정밀 제조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현대 미사일 공학자들이 이 설계도대로 신기전을 복원해서 실제로 발사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현대 공학적으로도 완벽한 비행 궤적과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600년 전 조상들이 이미 유체역학과 탄도학의 정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고 설계하고 검증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화차의 전술 개념이 지금 한국 무기에도 이어지고 있나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발의 신기전을 동시에 쏟아부어 적의 밀집 대형을 순식간에 와해시키는 것. 이 개념이 현대 한국 육군의 핵심 전력인 K239 천무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천무는 239mm 로켓탄 12발을 단 7초 이내에 발사합니다. 한 대의 화력이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합니다. 그런데 이 천무를 폴란드가 미국산 하이마스 대신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이마스는 미국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 세계가 그 위력을 목격했죠. 그런데 폴란드는 그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골랐습니다. 화차의 후예다운 압도적인 화력 밀도 때문입니다. 적을 보지 않고도 소나기처럼 쏟아부어 섬멸한다는 화차의 정신이 천무의 자동 방열 시스템과 정밀 유도 알고리즘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600년 전 수레 위에서 날아오르던 신기전의 후예가 21세기 전장에서 폴란드 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기 철학은 화력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계보가 있습니다. 편전이라는 무기입니다. 애기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짧은 화살을 통할하는 대나무 대롱에 넣어 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궤적을 읽기가 힘들죠. 적군이 날아오는 걸 보고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명타를 가하는 겁니다. 이 편전의 철학이 현대에 와서 비궁이 됩니다. 70mm 로켓에 탐색기를 달아 소형 고속정을 잡는 무기입니다. 작지만 매서운 무기죠. 미군조차 탐내는 가성비와 정밀도의 정점이죠. 편전의 철학은 KF-21 보라매의 스텔스 지향 설계로도 이어집니다. 작지만 매섭고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이다. 600년 전 편전의 사상이 21세기 스텔스 전투기로 재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방산의 성공은 갑자기 튀어나온 행운이 아닙니다. 15세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설계도를 가졌던 국가가 20세기 산업화의 정밀 제조 능력을 만나고 21세기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면서 폭발한 겁니다. 600년의 누적된 시간이 2026년 3월에 사막 위에서 터진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천공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유전자가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60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화약 냄새가 그들의 손끝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신뢰성을 갖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한반도라는 땅이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최고의 신뢰성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무기 전문가들이 한국 지형을 보고 혀를 내두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여름에 습한 아열대 기후입니다. 영상 35도에서 40도. 습도는 90%를 넘어가죠. 그런데 겨울엔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연교차가 70도에 달하죠. 금속은 온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유럽의 부드러운 기후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한국의 겨울에 작동 불능이 되는 사례는 허다하죠. 그런데 한국 무기는 이 연교차 70도의 지옥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 내내 가동되어야 하는 운명이니까요. 가혹한 환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입니다. 평원에서 기동하는 유럽 전차들과 달리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급경사와 비포장도로 진흙탕을 매일 달리죠. 한국의 전방 사단들은 매일 무기를 끌고 산악 지형을 누빕니다. 그 가혹한 일상이 무기의 내구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나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열광한 건 단순히 화력이 좋아서가 아니죠. 그들의 험난한 지형과 눈 덮인 동토에서 유일하게 퍼지지 않고 달린 놈이 한국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 테스트 당시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혹한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K2 전차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했죠. 이건 단순히 카탈로그의 광고가 아니에요. 실제 테스트 결과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염분과 습기라는 정밀 기계의 천적과 싸워왔습니다. 서해의 극심한 해무와 동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을 수십 년째 연마해온 나라죠. 중동의 사막은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고 미세한 모래먼지가 기계 틈새로 파고들며 바닷가 인근은 염분이 가득하죠. 유럽제 레이더가 모래바람에 먹통이 될 때 한국의 천국 레이더가 멀쩡했던 건 서해와 동해의 짠바람 속에서 수십 년간 단련됐기 때문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환경적인 내구성만으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나요? 환경은 시작일 뿐입니다. 무기의 신뢰성은 데이터 시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쏴봤느냐에서 나오죠. 서구권 국가들은 예산 문제로 실사격 훈련 횟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한국은 다르죠. 상시 위협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개발 과정과 실전 배치 후 수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총열의 마모도와 폐쇄기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검증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안흥 종합시험장은 1년 365일 굉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단순히 한두 번 쏘는 게 아닙니다. 부품이 파손될 때까지 돌리는 한계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수만 번의 시험 사격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알고리즘의 정교함으로 승화되죠. 2026년 이란 전쟁에서 천궁투가 단 한 발의 기계 결함도 없이 137발을 맞닥뜨린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사격장에서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끝냈기 때문이죠.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고. 가장 험악한 곳에서 태어났기에 가장 믿음직하다는 거죠. 중동의 왕족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는 카탈로그 때문이 아닙니다. 영하 30도와 영상 40도를 오가는 한국의 산맥을 넘나드는 기갑부대를 직접 봤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무기 제조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연 고문실입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환경에서 단련된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바꿔주는 능력이죠. 한국은 그 부분에서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죠.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가 된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처절하고도 지독했어요. 그리고 그 지독함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역사가 하나 있죠. 먼저 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싶었고 핵심 유도 기술인 자이로스코프도 필요했죠. 펜타곤 복도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안 된다. 종이 도면 한 장도 복사해주지 않았죠.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 굴욕이 한국인들을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주면 직접 만든다는 오기가 이후 한국 방산의 원동력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 소련에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고 러시아가 됐고 돈이 없었죠.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불곰 사업입니다.
돈 대신 무기로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T-806 전차, BPM-3 장갑차,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러시아가 자존심으로 여기는 최정예 전력이었습니다. 서방이 경악했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절대 주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자신들의 심장을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T-80U를 처음 탔을 때 내뱉은 첫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전차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당시 서방 전차들을 압도하는 화력과 방어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그냥 쓰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뜯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창고로 T-80U가 들어갔고 나사 하나 전선 한 가닥까지 전부 분해했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면도 제대로 없고 설명서도 불완전했지만 부품을 일일이 손으로 측정하고 소재를 분석하며 러시아의 설계 철학을 통째로 흡수하려 했죠. 그런데 러시아 전차의 장갑을 절단기로 잘라냈을 때 연구원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방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투박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효율적인 복합 장갑 구조였습니다. 장갑재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금속 가루를 직접 먹어볼 기세로 덤벼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 창고 안에 해부학이 훗날 K2 흑표의 능동 파괴 체계와 복합 장갑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분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가 필요했죠. 한국 연구원들은 러시아 기술자들과 매일 밤 보드카 파티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핵심 노하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죠. 그래서 먼저 친해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마시면서 신뢰를 쌓았죠. 그렇게 술기운에 흘린 숫자 하나, 냅킨에 끄적인 도면 조각 하나를 밤새 붙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의 직관을 한국의 논리로 변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건 공학이라기보다 인간 대 인간의 처절한 설득전에 가까웠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의 투박함 속에 숨겨진 단순함의 미학이었죠. 복잡하지 않고 구조가 단순하지만 극한 환경에서 절대 고장나지 않는 설계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국 무기들이 사막과 혹한에서 버티는 기초 체력이 됐죠.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족쇄가 오히려 한국을 더 무섭게 만들었죠. 사거리를 못 늘리게 하니 한국은 전혀 다른 곳에 집착했습니다. 한 발을 쏴도 산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파괴력이었죠. 탄두 중량에 미친 듯이 매달린 결과 탄두 중량 2톤에서 8톤짜리 괴물 미사일 현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에 집착했죠. 사거리가 묶여 있으니 오차 범위를 0으로 줄여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2026년 이란 전쟁에서 천궁투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격추한 건 이 처절한 결핍의 산물이었습니다. 제약이 집착을 낳았고 집착이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순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예산이 싹둑 잘려나갔죠. 월급이 밀리고 예산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연구소를 떠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기술을 놓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며 연구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때우면서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죠. 러시아에서 배운 기술에 머물지 않고 미사일의 눈이라 불리는 탐색기,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까지 90%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졸업할 때는 스승을 능가해 있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산화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술을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안보도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며칠을 기다리다 빈손으로 돌아왔던 그 굴욕이 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로 다시는 그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천궁의 요격 알고리즘 한 줄 한 줄에는 보드카 잔을 기울이며 러시아 기술자들과 밤을 지새웠던 연구원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30년의 집념이 2026년 3월 1일 밤
사막 위에서 137발을 막아냈죠.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기 이전의 집념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념으로 만든 무기들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뚫었을까요? 거기에는 한국만이 가진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죠.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뚫은 데는 성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죠.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폴란드는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고 인도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거기에는 한국만이 가진 철학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 무기를 팔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핵심 소프트웨어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잠가버린다고 했었죠. 고장나면 자기네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구매국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히 을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구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 같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함께 개조했죠. 이 파격적인 제안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천궁투를 수출할 때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기에 미세한 모래먼지가 가득하죠. 정밀 유도탄에게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레이더가 과열되면서 연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와 LIG넥스1의 엔지니어들이 아랍에미리트 사막 현지에 직접 상주했습니다. 현지에서 능동형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죠. 레이더 소자 하나하나에 특수방진 코팅을 입혔습니다. 냉각 효율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재설계를 단행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운용 중인 미국산 패트리어트, 사드와 천궁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야 했습니다. 미국조차 꺼려하던 데이터 연동 문제였죠. 한국은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2026년 이란 공습 당시 95.6% 요격률은 바로 이 현지 최적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꺼려하던 기술을 한국이 해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 무기 체계를 다른 나라 무기와 연동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만 놀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버리지 않아도 되면서 한국산 무기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전략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준 거죠. 인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인도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서부에는 타르 사막이 있고 북부에는 히말라야가 있습니다. 영상 50도의 사막과 영하 30도의 고산지대를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나라죠. 한국이 K9 자주포를 인도에 수출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품의 50% 이상을 인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인도 공장에서 조립하라는 거였죠. 인도가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해발 4,000m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산지대용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혹한기 시동 불량을 막기 위해 보조 동력 장치도 강화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산 자주포가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엔진 문제로 멈춰 설 때 인도 이름을 붙인 K9 바지라는 거침없이 기동했습니다. 인도군은 열광했고 이제 인도는 K9 추가 도입을 넘어 인도형 차세대 전차 개발의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죠. 폴란드 이야기를 빼면 섭섭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폴란드는 독일에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년 뒤에 줄 수 있다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죠. 몇 달 안에 배에 실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실무를 약속한 겁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한 일이 더 있습니다. 폴란드 지형에 맞게 전차 바퀴를 늘리고 장갑을 보강한 폴란드형 모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차체에 한국의 K9 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도 만들었죠.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위산업 역량 자체를 함께 키워준 거죠. 필리핀에는 경공격기 FA-50을 팔면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에서 밤낮 없이 기체 상태를 직접 점검해줬죠. 그 덕분에 마라위 전투에서 실전 성공을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독일도 포기한 동남아 특유의 고수온 저염분 해수 환경에 최적화된 잠수함 설계를 제공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까지 허용하면 한국한테 남는 게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죠. 파트너가 강해질수록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술을 공유받은 나라들은 다음 세대 무기도 한국과 함께 만들려 하죠. 인도가 차세대 전차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기를 팔면 거래가 끝납니다. 하지만 기술을 나누면 동맹이 시작되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성능만이 아닙니다. 고객이 모래 폭풍 속에서 떨고 있을 때 같이 모래를 뒤집어 쓰며 레이더를 고쳐주는 한국 기술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진심 때문입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그 진심은 누구도 베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이 가진 특별한 뚝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꺾을 수 없었던 국민의 뚝심이 있었죠. 195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 육군에는 적의 전차를 막을 대전차포가 없었습니다. 변변한 전투기 한 대도 없었죠. 병사들은 맨몸으로 수류탄을 들고 적 전차 앞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 비극이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무기가 없으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죠. 전쟁이 끝나고도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이 선언됩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거였죠. 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온 결론이 하나였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 무기를 만들자. 번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소총 한 자루를 복제하기 위해 전국의 공학자들이 밤을 지새웠죠. 변변한 장비도 설계도도 없었습니다. 있는 무기를 뜯어보고 측정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 절박함이 오늘날 K방산의 출발점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무기 개발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나요? 축적의 힘입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냉전이 끝났을 때 서방 국가들은 평화의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군비를 줄이고 방산 예산을 삭감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군비를 줄이던 그 시간에 한국은 오히려 기술을 쌓아 올렸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든 방산 예산 증액을 이야기하면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복지에 써야 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북쪽에는 여전히 핵을 개발하는 나라가 있었고 한국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자주국방과 강한 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자주국방만큼은 한 목소리였습니다. 국산 무기 개발 성공 뉴스가 나오면 전 국민이 함께 열광했죠. 누리호가 발사됐을 때 KF-21 보라매가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신들이 경악한 장면이었죠. 도대체 왜 민간인들이 무기 개발에 눈물을 흘리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70년 전 맨손으로 전차 앞에 뛰어들어야 했던 비극을 딛고 우리 손으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민족적 자존심의 발현이었죠. 방산 비리에는 가장 엄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예산에는 기꺼이 세금을 내는 나라이기도 하죠. 국민 한 명 한 명이 방산의 후원자이자 감시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방산이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명문대를 나온 엔지니어가 전방부대에서 K9 자주포를 직접 몰고 K2 전차를 정비합니다. 설계자가 곧 사용자가 되는 구조죠. 그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느낀 불편함이 저녁 후 연구소로 전달됩니다. 왜 이 레버는 이렇게 뻑뻑한지, 왜 이 해치는 장갑을 끼면 열기가 힘든지. 그 현장의 목소리가 다음 세대 무기 설계에 반영되죠.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공대생 군인들이 직접 굴려보며 다듬어진 무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직업군인 체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한국 무기가 해외에서 정비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어떤 폴란드 장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K2 전차는 처음 타는 사람도 하루면 감을 잡는다고. 독일 레오파르트는 숙련되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그 차이가 바로 수백만 명의 공대생 군인들이 쌓아올린 피드백의 힘입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안보를 넘어 국가 경제의 기둥이 됐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세 번째 엔진이라는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죠. 수출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영업사원을 자처합니다. 정상회담장에서 방산 계약서를 꺼내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연구원들은 고객국의 현지에 상주하며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아요. 대통령부터 말단 연구원까지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산팀으로 움직이죠. 폴란드에 전차를 팔 때도, 아랍에미리트에 천궁을 팔 때도, 인도에 자주포를 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 나라의 환경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가 될 때까지 한국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술보다 더 강한 한국의 진심이에요. 한국의 방산 예산 숫자를 단순한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고 맹세했던 한 세대의 약속이자 뚝심이죠. 국산 무기 개발 뉴스에 눈물을 흘렸던 5천만 국민의 진심입니다. 2026년 중동의 하늘을 수놓은 천궁의 불꽃은 그 70년의 약속이 마침내 쏘아 올린 희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국민의 뚝심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속도로 찍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무서운 저력이 있었죠. 전쟁은 결국 보급과 생산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도 찍어낼 공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2026년 이란 사태에서 세계가 목격한 건 한국의 미사일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창고를 채울 수 있는 한국 제조업의 무서운 속도였죠. 한국이 이 속도를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평시에 공장을 놀리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지속적인 내수 물량 덕분에 규모의 경제와 숙련된 인력을 상시 유지하고 있죠. 공장이 계속 돌아가니 기술자들의 손이 굳지 않습니다. 라인이 멈추지 않으니 공정 관리 능력이 날로 정교해지죠.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대신 한국의 K2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독일이 전차 10대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릴 때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항구에 하역했죠. 독일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엔진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전쟁 위기에 처한 나라에게 서류와 실물 중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공급망의 힘입니다. 현대차, HD현대, 포스코. 세계 최정상급 제조 인프라가 방산과 맞물려 있어요. 전차에 들어가는 특수광부터 엔진 부품까지 모든 공급망이 1시간 거리 안에 집약되어 있죠. 부품 하나를 조달하는데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유럽 방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이 공급망 하나가 막히면 전체 라인이 서는 동안 한국은 이미 완성된 전차를 항구로 실어 나르고 있죠.
거기에 한국방산공장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관리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시행착오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있죠. 수작업 비중이 높은 유럽 방산과 달리 한국은 자동화 공정을 통해 수천 발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전차가 모두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의 경쟁력은 생산 속도와 품질만이 아닙니다. 쓰기 편하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무기 사용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정비하기 쉽고 배우기 쉽고 야전에서 고치기 쉽다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장에서 무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팀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병사가 직접 고쳐야 하죠. 그 순간에 한국 무기와 유럽 무기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실전 가동률 95%라는 숫자는 바로 이 현장 친화적 설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무기를 판 뒤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한국 무기가 팔린 곳에는 반드시 한국의 정비팀이 따라가죠. 부품이 고장나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즉각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폴란드와 호주에는 대규모 정비기지를 직접 건설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수십 년 동안 함께 책임지는 구조죠. 구매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를 사면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는 신뢰가 쌓이는 거죠. 이게 한국 무기의 재구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 강국인데 왜 이런 서비스를 못하나요? 미국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 폴란드나 인도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다르죠. 한국 방산 수출에서 폴란드 계약 하나, 아랍에미리트 계약 하나가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산팀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을 나누고 함께 고치고 현지에서 밤을 지새우며 쌓아온 신뢰의 산물이죠. 미국은 무기를 팔고 청구서를 보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그 나라 곁에 남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한국 방산을 만든 거죠. 미국조차 잃어버린 대량 생산의 능력을 한국은 보존하고 진화시켰죠. 전 세계가 무기가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한국으로 전화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이란 사태에서 세계는 보았습니다. 하늘을 막는 천궁의 성능만이 아니라 그 천궁을 언제든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생산 능력까지. 무기 하나를 팔아도 그 나라의 방산 역량까지 함께 키워주는 한국의 진심까지. 그것이 세계가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죠.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026년 이후 전 세계 외신과 전략가들이 쏟아낸 평가들은 한국인들조차 놀라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 밤 사막 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통째로 뒤집힌 역사적 분기점이었죠. 이란의 미사일 137발이 격추되던 그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은 모니터 앞에 굳어버렸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이 뚫리고 한국제 방공망이 하늘을 지키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였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 세계 외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중국산이 가성비의 상징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2026년 3월의 사막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증명했다고. 진정한 신뢰의 정점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의 전차 산업이 서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배에 전차를 싣고 폴란드 항구에 나타났다고.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물류의 기적이라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상시 전시 생산이 가능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외신들이 한국 방산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게 단순히 이번 사태 때문만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에요. 그 전부터 이미 조짐은 있었죠.
포브스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을 판다고 했습니다. 고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이제 한국 방산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넘어 한국의 가장 날카로운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고 했죠.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이미 방산의 넷플릭스가 되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실전 데이터는 훨씬 풍부하다고. 유럽이 안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을 바라본다고 했죠. 그런데 외신들이 주목한 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천공투의 성공 비결이 강철에 있지 않다고 했죠. 한국의 세계 최정상급 반도체 기술이 이식된 디지털 두뇌에 있다고 했습니다. 적의 기만 전술을 0.1초 만에 걸러내는 알고리즘은 정보기술 강국 한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반도체가 한국의 경제를 지켰다면 이제 그 반도체가 들어간 무기가 전 세계 자유, 국가들의 평화를 지키는 실리콘 방패가 된 겁니다. 경제의 엔진이 안보의 엔진으로 진화한 거죠. 그런데 외신들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시선을 보낸 건 BBC였습니다. BBC는 한국이 역사상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기에는 공포가 아닌 수호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현지 생산을 통해 파트너를 키워주는 한국의 방식은 가장 품격 있는 방산 협력이라고 했죠.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팔면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미국은 무기를 팔되 핵심 기술은 잠깁니다. 중국은 무기를 팔되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만들고 그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곁에 남았습니다. 배타적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만이 함께 살자는 손을 내밀었죠. 그 진심이 폴란드를, 인도를, 아랍에미리트를 기술적 혈맹으로 만든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 안보 구조에서 한국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첨단 전력인 F-35와 핵전력에 집중하고 한국은 자유진영의 실무 전력인 자주포, 전차, 방공망을 책임지는 글로벌 안보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들의 병기창이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 불리며 연합국에 무기를 공급했듯이 이제 21세기 한국이 그 역할을 나눠 맡기 시작한 거예요. 7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총 한 자루 없이 적 전차 앞에 뛰어들어야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며 전 세계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자유국가들이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됐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나라가 된 거죠. 2026년 3월 1일 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수놓은 천궁의 불꽃은 단순한 요격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 화차의 신기전이 하늘을 가르던 그 정신이 연교차 70도의 혹한과 혹서를 견디며 단련된 강철이 보드카 잔을 기울이며 기술을 얻어냈던 연구원들의 집념이 연구소 소파에서 잠을 자며 도면을 놓지 않았던 눈물이 국산 무기 뉴스에 함께 울었던 5천만 국민의 진심이 한데 모여 밤하늘에 새긴 불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600년 전 화차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오늘 밤 천궁의 요격 궤적으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 집념, 그리고 생존의 기억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막의 하늘을 가른 한 발의 요격은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니라 국가의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혼란 속에 흔들릴 때 준비된 나라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